지난 5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균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아파트 청약에 벌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유례없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죠. 하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각종 대출금리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끝없이 오르던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멈추면서 거래 절벽에 이어 이젠 하락세까지 보이는데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한 걸까? 올해 일단 부동산 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결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많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 정도까지는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거는 뭐 50%, 60% 하락하는 것들도 생기고. 금리 인상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289가구로 전날 대비 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흥행불패였던 아파트 분양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했고 수도권에서조차 미계약 단지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한 것.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거래량이 하반기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21년도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나 거래량이 전국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매달 사실 줄고 있는 것이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의 패턴이었습니다. 총 26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냈던 문재인 정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18년 11월부터 19년 2월 이후에 최초입니다. (2022년) 집값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목표도 뭐 좀 떨어지겠지. 지금 현재 우리 집 상황으로 봐서는 좀 오를 것 같기는 해요. 오를 것 같긴 한데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집을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게 긍정적인데 또 이미 집을 연끌이나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 공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잠깐의 그 일부 지역에서 하락이 이뤄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서울은 다시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이제는 그 하락으로 넘어가는 사실 변곡점에 이제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계속 많이 생기고 누적되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점에서는 뭐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그 대신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좀 늘고 거래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라는 표현이 맞고 하락세라든가 안정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르다고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고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해 40%까지 올랐던 세종시의 일부 집값은 억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다며 수만 명이 몰리던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아파트 값이 한순간에 식어버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작년에 8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는요, 사실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사실 영끌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스러운 금리 인상,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수차례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도미노 인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영끌족의 대출 부담도 더욱 커질 예정이라는데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빌라.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영끌족을 만났습니다. 이쪽이 제가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랑 공부도 하고 이러는 작은 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뭐 TV도 보고 작게 놀이 공간 겸 뭐 친구 올 거. 그다음에 저희 딸.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정말 꿈에 막 한동안은 이게 정말 내 집인가. 그래서 저희 딸이랑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식구들도 다 와가지고 한 번씩 보고 가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 14년 차 명선 씨 가족은 서울에서만 이사를 수차례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했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좀 급하게 사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끌어서 영혼을 모아서 가족까지 동원을 해서 집을 샀는데 이게 4.8%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이자가 80만 대를 넘어버리니까 제가 이때 전화를 했어요. 은행에다가. 이거 이렇게 끝없이 오를 거냐. 하루가 다르게 이자가 오르는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이 된다고 기준금리 얼마가 변동이 되고 이게 다시 올랐다고 온 거거든요. 12월 13일 날 이제 1월부터 오를 거라고. 저희가 예전에 최고로 높이 냈을 때가 이제 4%대였는데 지금 금리 나와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분 그 어조를 보니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올라가면 저희는 정말 살기가 참 퍽퍽할 것 같습니다. 명선 씨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딸에게 이사 걱정 없는 편안한 집과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 하지만 최근 명선 씨는 집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게 그 이율이 오르면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다 갚아야 될 것이냐. 이걸 정말 지금이라도 팔아서 다시 월세나 전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자체를 좀 안정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올해 초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인상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금리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중장기 한 1년, 2년 지나면은 금리가 시장에 압박을 줘가지고 가격 하락을 시키지만은 당장 하락시키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의 주된 원인을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꼽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 그것.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뽑자 그러면 저는 대출 규제라고 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대출이란 걸 받아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시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꽉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봐요. 올해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이란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앞으로는 연소득의 40% 이상 대출받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이나 아니면 자산 중심으로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실제 필드에서 이 대출 규제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가수요를 막았던 점이 저는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인상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 현상. 요동치던 부동산 시장에 안정기가 찾아온 걸까요? 혹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기의 서막은 아닐까요? 지난해 가장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였던 인천 송도.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1월 송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무더기 미계약 사태가 발생한 것. 연일 고공행진하던 송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라도 생긴 걸까요?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보시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자들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다음에 청약을 딱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일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침체로 가고 있는데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딱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일반 시장에서 매수자들은 이제 매수를 안 하게 돼요. 멈추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미분양은 부동산 침체 현상에 대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수보다도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 적극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전문가는 집값 하락세에 주목해야 할 숨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상승장에서 정체기로 넘어가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 심리거든요. 내가 이걸 사면은 꼭대기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이거 사봤자 누가 내 위에 더 사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순간 매수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이제 정체기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상승해서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심리 지수도 20개월 만에 상승 국면이 끝났는데요. 주택 매매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는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변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이제 경기도 외곽부터 아마 서서히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그게 안쪽 핵심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넘어오면 이제 그 서울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대선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마다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하나예요. 양도세 완화라든지 어떤 규제를 좀 풀어주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집값에 대선 주자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공공부문을 통해서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주택 공급과 분양가 조절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을 내세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세제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비 사업과 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든 야든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개발 호재적 성격의 공약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지방선거에 따라 가지고 또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공급 물량을 늘려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분은 두 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신혼 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취업 1년 차 신영경 씨는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있다는데요. 어떤 집 알아보려고. 집이요. 여기 나온 건 지금 신축인데 재개발하면서 쪼개기로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을 전세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금액이 대략 2억 정도 선이고요. 2억이요? 네,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가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워낙에 수익형이다 보니까 월세를 많이 받아서 전세가 좀 적어요. 오래된 거는 몇 년? 오래된 거는 거의 20년 된 것들도 있죠. 네. 10년이 넘어가면 보통 이제 마루라든가 벽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낡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생활권이 좋고 내가 집을 좀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외곽 쪽에서 구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청년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정부에서 청년 관련해서 정책은 많이 내놓는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LH에서 하는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뉘는데 1순위, 2순위들은 뭐 금방금방 공고가 올라오지만 3순위인 청년들 공고는 3년인가 4년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 구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 절벽이죠. 지금은 매매 시장만 절벽이 아니라 전세 월세까지 해서 아예 서울 전체가 다 멈췄고요.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은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사를 잘 안 하세요. 그들에게 부동산은 신기루 같은 아득한 꿈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총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적기는 과연 언제가 될까요?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연끌을 해서 사게 되면 못 버틸 확률이 높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전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권하는 방식이 이제 뭐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세보다 뭐 30-40% 이상 싸거든요. 그것들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뭐 좀 좋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